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호르몬과 혈관은 나의 근육을 지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과 장수를 위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에 드렸듯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하루 꼭 필요한 만큼의 양질의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의 이전 방송들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적절한 근력 운동이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장기는 이미 다 만들어진 후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부피를 늘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근육만큼은 다릅니다. 근육만큼은 평생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일이 가능한 신체 장기입니다. 가소성이 매우 뛰어난 장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병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검사기기를 통해서 쉽게 자신의 근육량을 측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근육량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은 우리 몸에서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근육량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남성은 대체로 체중의 40% 이상, 여성은 36% 이상이 좋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근육량이 이보다 크게 못 미친다면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도 줄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보이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육량은 20대에서 30대의 경우 남성은 체중의 35%, 여성은 체중의 30%를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차 줄어들다가 60에서 70대가 되면 15에서 2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곧 근육세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60쪽이나 되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혈구와 혈소판인데요. 우리 몸에서 불과 2리터 정도에 불과한 적혈구와 혈소판이 세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의 3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는 근육은 그 세포수가 3억 개 내외로 전체 세포의 0.0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근육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는 뜻인 것이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관리를 잘하지 못해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근육세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단백 섭취가 부족하고 근력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았어 근육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때는 근육세포가 말라 비틀어진 꽃처럼 쪼그라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늦지 않았다면 다시 근육세포를 풍성하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취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다시 근육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근육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몸을 많이 써서 근육세포를 제법 늘린 사람이라면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잠시 근육량이 줄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육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챙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조력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근육을 왕성하게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의 최고 조력자 둘은 호르몬과 혈관입니다. 먼저 근육과 호르몬의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흔히 근육하면 남성 호르몬부터 떠올리는데 근육 생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차지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호르몬도 성장 호르몬인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호르몬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만 잘 분비된다면 노화를 극적으로 늦출 수도 있고 면역과 건강 모두 제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흔히 한창 크는 성장기 아이들에나 필요한 호르몬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중년 이후 쇠약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바로 성장 호르몬 부족일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 아래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6가지 호르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중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마치 맥박이 치듯이 분비되는데 특히 잠이 깊이 든 후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이보호흡 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얕은 잠에 시달리는 경우, 즉 상대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에 취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근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성인에게도 분비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노화 방지 호르몬, 안티에이징 호르몬 혹은 회춘 호르몬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리한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효능입니다. 첫 번째, 노화 방지 효과로 피부를 젊게 만들고 신체를 강인하게 해준다. 세포 재생에 관여해 신체 활력과 기능을 강화한다. 뇌 기능을 재생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성기능 재생과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신체 재생에 관여해 근육과 관절이 강해지고 지방이 줄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피부 재생을 촉진해 피부가 탱탱해지고 젊어진다. 골밀도를 높여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그렇다면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 몸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을 잘 지켜야 할까요? 앞서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아레드레날린은 성장 호르몬과 사용하는 공장이 같습니다. 만들어지는 곳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근육과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하나는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할 때 제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해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는 1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는 곧장 세포의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이용해 세포의 에너지가 되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혈관을 통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제때 충분히 공급해야 하겠죠.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ATP의 재료가 되는 포도당, 즉 혈당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거나 당뇨 전 단계,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세포에 혈당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항상 기운이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근육세포는 줄지 않는데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부풀어 올랐다가를 반복한다고 했었죠. 이때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육이 커지면 근육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따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기초대사량도 늘어납니다.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근육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체온도 높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 소위 말해 안색이 밝고 활기찬 사람의 몸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몸에 들어온 영양소를 잘 소화해 혈당을 잘 만들고 이 혈당을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잘 가져다주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해서 포도당 아미노산을 ATP로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체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안색이 창백하고 활기가 없이 무기력한 사람의 경우 우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가 그럭저럭 되어도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혹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지라 포도당을 제대로 혈당의 저장소인 지방세포, 근육, 간에 저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인슐린 분비가 그럭저럭 잘 되어 혈당이 근육으로 제때 간다고 해도 근육량이 부족하니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고 그래서 에너지원인 ATP 역시 적게 만들고 사용할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근육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수도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매사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혈당을 줄이기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인슐린 가다분비 상태, 혈관에 인슐린이 넘치는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면 혈관을 비롯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증가하는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건강 원칙과 거의 일치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식사법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기, 탄수화물 가행 섭취, 가식하는 식습관을 영양소를 고르게 천천히 꼭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만약 나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비만, 내장 지방이 늘었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비만은 염증성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포는 지속적으로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만성염증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필요 이상 체내에 존재하는 지방세포, 내장 비만입니다. 또 지방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까지도 염증화시키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허리둘레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것, BMI, 즉 체지방 지수를 정상 범위 안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여러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성 폭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마련하고 제대로 익혀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호르몬 건강과 함께 근육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은 건강한 혈관, 깨끗한 혈액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안 혹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해집니다. 특히 낮 동안 쌓인 근육의 피로를 자는 동안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가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일 텐데요. 특히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혈관의 건강입니다. 깨끗한 혈액, 유연하고 뿡 뚫린 혈관, 염증이 없는 혈액과 혈관 상태가 근육의 피로를 더 잘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피로의 원인으로 젖산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피로의 주 원인은 젖산이 아니다. 젖산이 만들어내는 수소이온이기 때문입니다. 젖산은 오히려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하는 등 우리 몸의 이론 역할을 하는 물질에 가깝습니다. 다만 많이 피로한 상태에서 근육에 젖산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젖산이 피로의 원인일 거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정확한 원인은 젖산이 만들어내는 수소이온이 일으키는 다양한 근육기능 저하나 크레아틴 인산의 부족, 무기인산과 ADP, 근육 온도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의 수소이온 지수, 폐하가 떨어지면서 대체로 폐하 6.9에서 6.4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산성혈증, 애시도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산성혈증을 잘 해소해야 피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근육의 피로는 근육을 쓰면서 생긴 젖산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젖산염으로 바뀌면서 차츰 풀어지는 것인데 이때 혈액이 얼마나 맑게 유지되느냐, 혈관이 얼마나 튼튼하고 잘 뚫려 있느냐에 따라 피로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피로가 풀리는 것, 근육 피로의 회복 속도는 혈관 건강의 수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차례 방송해 드렸으니 최근 제가 했던 방송 내용을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호르몬과 혈관은 나의 근육을 지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단백 섭취와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알려드린 호르몬 건강과 혈관 건강입니다.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잘 유지될 때 자는 동안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자는 동안 잘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혈관 건강입니다. 혈액을 맑게,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근육의 피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알려드린 근육 건강 원칙들을 잘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단단하고 풍부한 근육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